안녕하세요. 김나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025년에 읽었던 책을 결산하면서 올해 베스트 도서를 소개해보았어요. 오늘은 올해의 워스트를 소개할게요. 책을 읽다 보면 내 취향이 아닌 책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 취향이 아니거나 저랑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도 그럭저럭 책을 열린 태도로 읽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완독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말 별로였던 책들을 몇 권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저의 최악이 누군가에게는 베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예전에 용맹하게 인터넷에 그냥 독후감을 올렸다가 제가 올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건 베스트셀러다,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 문학은 성역이 아니잖아요. 작품을 감상할 때 무조건 감탄해야 할까요? 물론 나쁘다, 그냥 싫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싫어한다면 악플다는 것과 다름이 없겠지만요. 아무튼 나나의 생각은 이렇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워스트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브리나 앰블러의 빛은 얼마나 깊이 스미는가. 먼저 사브리나 앰블러는 아시아계의 미국인이고 또 퀴어 논바이너리 작가인데요. 이 책은 바다 생물의 생활에 자기의 몸과 정체성, 취약함을 비유해서 풀어놓는 에세이집입니다. 이 형식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랑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책이나 생물 다큐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책이 있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저에게는 별로였지만요. 원래도 에세이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이 책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 별로였냐. 일단 각 장마다 특정 해양 생물들을 매개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거든요. 근데 그 생물의 생태와 본인 경험담에 대한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입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제 생물을 매개로 글을 쓸 정도라면 해당 생물과 생태에 대한 조사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표면적이고 얇게 느껴졌어요. 한마디로 별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또 파트와 파트 사이의 유기성이 빈약했고 또 작가 자신의 경험도 사실은 저한테는 몹시 부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성생활, 성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플 만남, 원나잇, 퀴어 클럽에서 춤추기, 다이어트와 외모 강박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비판적이거나 확장적인 의식 없이 작가가 아주 자기중심적 회고만을 반복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별로였던 점인데요. 작가의 사상이 저에게는 너무 별로였습니다. 등장하는 바다 생물의 특수한 생태는 그들 자신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자기 경험담의 장식품으로서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생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느껴지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대놓고 도파민을 위한 글이었다면 이렇게 별로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책을 읽고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해외 평에도 별로라는 말 자체가 조심스럽던데 아무래도 성소수자 그리고 아시아계라는 점이 그녀의 글에 대해 안 좋은 말 자체를 하면 안 되는 부적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솔직하게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성차별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싶진 않으니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백원의 급류, 김영탁의 곰탕. 사실은 워스트에 한국 작가의 글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별로여서 안 넣을 수가 없었던 급류의 스토리는 급류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진평에서 만난 동갑내기 도담과 해솔이 이제 서로에게 첫사랑이 되는데 어느 날 도담의 아빠와 해솔의 엄마가 동네에서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이 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한 이들의 상처와 죄책감. 결국에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헤어지고 성인이 되고 다시 만나 진정한 사랑을 한다,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왜 별로인가? 일단 전 속았습니다. 이 이야기 서두에서 나온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정말 거대하고 충격적인 것이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 책에 대한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자체도 이 주인공 둘의 과잉된 감정에만 도취되어 있어서 막 슬퍼 말고 더 이상 어떤 사유는 하지 않는 점이 아주 별로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야기 자체도 갸냘프고 주인공인 도담과 해솔의 사랑이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약간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소설이나 싸이월드 짤방을 떠올리게 하는 세상에 우리 둘만 특별한 진짜 사랑?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부터 이 둘이 남다르고 특별하고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함께 겪었고 그래서 이렇게 둘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데 독자가 제3자가 되어서 그 둘의 끈끈하고 더러운 키스신을 억지로 구경해야 되는 그 느낌. 전 일단 누군가의 그런 관계를 관찰자가 되어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불필요한 성관계 씬까지 정말 불필요한 것 같은데 왜 넣었을까 싶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이어서 김영탁의 곰탕. 곰탕의 스토리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 디스토피아 세계와 타임머프물이 섞인 소설인데요. 소재가 재미있는데 이야기는 그닥 재미가 없었던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2063년의 부산, 이제 쓰나미, 전염병 등으로 사회는 상류와 하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죠? 이 시대에는 시간여행 기술이 개발되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여행은 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여행입니다. 여기에 고아이자 식당 주방보조로 평생 살아왔던 주인공 이우환이 식당 주인의 제안으로 곰탕의 재료를 구하러 과거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련 없이 과거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돌아간 2019년의 부산에서 그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왜 이 소설이 별로였냐? 일단 제 생각에 이 치명적으로 별로였던 점은 젊은 흉내를 내는 나이든 작가가 쓴 소설 같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성의 늙음이 그대로 전해져 와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세계관이 빈약한 거나 논리 뛰어넘기나 요런 등등은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인상적으로 저에게 별로였던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만 이야기해 보려고요. 일단은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진짜 별로였어요. 이 인물들은 이제 사고 주체가 아니라 캐릭터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 설정들이 원래도 단순한 이야기를 더 납작하게 만들고 정말 만화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건 만화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만화는 만화만의 매력과 특징이 있잖아요. 만화 주인공 캐릭터 설정은 성격이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몇 가지 속성 안에 바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함이 특징인데 이 하고 있는 착장도 아주 중요하고요. 성격에 따라 검은 머리, 노란 머리, 예시를 들면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문학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실은 이제 더 모순되고 좀 복잡하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이 곰탕 속에 있는 인물들은 마치 한계가 주어져 있는 만화 속 캐릭터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도 성격도 그리고 이들의 어떤 독특한 설정이나 이미지까지도 어떤 살아있는 인물들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설정으로 느껴지는 순간 이야기에 빠져들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뿅카, 나사엄꽃 등 허무맹랑한 줄임말들이 나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곰탕은 여기까지. 네 번째, 너희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얘는 프랑스 작가 보리스 비앙의 소설입니다. 12월에 완독한 책인데 이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리즈 중 한 권이에요. 책을 읽다가 안 좋은 의미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스토리를 들으면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이 주인공 리 앤더슨은 금발의 흰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실은 흑인 혼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피부가 검은 남동생이 있었는데 백인 여자랑 사귀다가 백인들에게 린치를 당해서 살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 미국 상류층 가문 여자들과 사귀다가 그 여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끔찍하게 살해하는 내용이 이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 정말 이게 다입니다. 책이 왜 별로였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 문제를 이야기할 것처럼 보여요. 흑인이랑 백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백인한테 부당하게 살해당한 동생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소설이 아니라는 점.
보통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선 이 차별이 얼마나 부당한지 혹은 어떤 구조가 문제인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그냥 흑인의 분노와 복수 그리고 폭력에만 집중하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능동적이면서도 아주 잔혹한 가해자로 나오는데 그 폭력에는 정당한 의미가 없으며 이제 오히려 인종차별을 하면서 작가가 쓴 것 같은, 게다가 싸구려 성인 야설을 읽는 듯한 노골적인 성적 묘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린당해 죽은 자매 중 하나는 미성년자이기까지 하고요. 이 상류층 자매들을 살해하기 전에 여러 미성년자들과 관계를 가지는데 그 묘사가 너무나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느낌을 주었어요. 마치 포르노를 보는 것 같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이 소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왜 출판사에서 굳이 이 소설을 번역해서 들여왔는지 큰 의문만 남았던. 자, 다음 5번째 마지막 워스트 소설은 나크간스케의 은수저입니다. 1913년 소설이고요. 얘도 휴머니스트 시리즈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스토리는 아주 병약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주인공이 몸이 연약해서 요양을 위해 시골집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감수성도 키우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고요한 성장소설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스타일의 소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일본 소설의 설명 같은데 왜 별로였냐? 솔직히 일단 저한테 일본 소설 감성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한테는 잘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소설은 성장 소설이긴 하지만 실은 이제 자전적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가 내가 이렇다라고 주장하면서 쓴 소설이라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떤 반성이나 성찰 없이 내가 이렇게 특별했었지라고 자기 감정에만 취해 하는 이야기 자체에 저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 전제 자체에도 좀 동감이 안 됐다는 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섬세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진짜 좀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네? 라고 스스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게다가 작가가 묘사한 어린 시절의 아이가 너무 생각이 없고 납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잘 맞지 않았고, 또 시대적인 배경이라던가, 우리나라는 이 소설이 쓰여진 당시에 강점기였잖아요. 동시대 쓰여진 소설에서 이 의식 없이 유년의 섬세함만을 미화하는 소설을 보면서 당연히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로 지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이 소설 안에 조선 징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책은 홍보도 이제 상대적으로 간스케보다 더 유명한 나스메 소세키가 극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작가의 말에 나스메 소세키가 자기를 예뻐했고 자기의 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만 쓰여 있어서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스메 소세키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은수저를 읽을 당시에 같은 시리즈로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을 함께 읽었는데 은수저보다는 좀 나았지만 자기 성찰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또 글을 읽다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글을 묘사하는 작가의 관점, 시선, 묘사 등등을 통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을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불편한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일본 작가랑 저랑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다. 올해 사실은 별로였던 책들이 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몇 가지를 골라서 소개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별로라고 소개한 책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책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독서란 정말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이 감동과 불쾌함이 엇갈리는 지점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비판하는 것은 독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텍스트를 진지하게 대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사실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워스트, 사실은 뭐 책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록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독자인지를 드러내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도 솔직하게 좋았던 책들만큼 별로였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마지막 26년의 독서 계획. 글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고전을 읽다 보면은 여러 차례 호출되는 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템페스트, 실낙원, 백야, 신곡 같은,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실제로는 읽어보지 않은
일리아스도 그래서 25년에 완독을 했는데요. 이렇게 26년에는 자주 회자되는 글들을 하나씩 읽어볼 예정이고요. 지금도 이제 한 작가의 글을 한 권만 읽지 않고 쭈르륵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작가가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25년처럼 같은 작가의 여러 작품을 함께 읽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꼭 기록하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을 더 봐주신다면 앞으로 읽는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도 종종 영상을 올려보려고 계획 중이에요. 영상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저희 함께 행복 독서 해요. 그러면 안녕.